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최근에 석방된 대장동 일당, 남욱, 김만배 씨 등 이런 분들의 폭로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주상호 변호사를 모셔서 실제 대장동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다음 달 11일까지 신병을 확보해낸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 안에 결과적으로는 기소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 당연하죠. 예. 네. 정진상 실장은 지난번에 구속 적부심이 기각된 이후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듣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진술을 거부한다는 취지라기보단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때문에 검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답변할 이유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최초 조사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영장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영장 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뿐만이 아니고 그 검찰에도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의견서를 이미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검찰이 그 혐의를 두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병을 확보한 뒤에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면 사실은 이게 뭐 입장 변화가 있어서 내가 뭐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면 뭐 괴롭히기식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굳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사건 수사해보면은 검사들은 특히 이런 특수부 수사들이 막 관여돼가지고 엄청나게 본인들이 뽑아내야 되는 사건에서는 네. 사람의 피를 말립니다. 똑같은 말을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잠도 안 재우고 보냈다가 데리고 와 괜히 이유도 없이. 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하면 저기다 한 곳에다 갖다 놔. 그냥 그대로 앉으시라고. 그리고 안 되면 하루 종일 뺑이치기를 시킨 다음에 그냥 가라 그래. 그거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시켜요. 그렇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변호인을 만날 수도 없고, 네. 자기 식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모두 단절되는 거예요. 오로지 검사와 검사 주변인들만 만나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저기 가 있어요. 이제 이러면서 진술도 하나도 안 적어주고 네. 사람을 그렇게 말려 죽인다는 거죠. 이게 되게 독특한 게 예를 들면 변호인이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런 조사 과정에서 잠깐씩 휴식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동석했던 변호사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해도 원래 뭐 변호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구치소 접견을 할 때는 그러니까 시선, 네. 예, 시선 안에만 들어오면 되고 소리는 이제 듣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CCTV 같은 것도 원래는 하면 안 되는 안 거죠. 됩니다.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 안에 둬야 된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놓고 얘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변호인과 다 들리게. 그렇죠. 변호인과 피의자 사이에 어떤 그 비밀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 상태로 네.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 검사가 그렇게 그래도 변호인에게라도 연락해서 와서 들어와서 같이 조사 받으세요. 그러면은 차라리 나아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건으로는 다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네는 별건으로 하면서 이건 내가 정식 수사합니다라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변호사를 불러주겠다 말도 안 해. 왜? 그 건과 관련해서 너에게 뭔가 문을 넣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변호사랑 따로 떼어놓고 그 피의자만 불러낸단 말이에요. 피고인만. 그러면 그 피고인은 사실은 너무 불안하죠. 혼자 앉아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똑같이 앉아가지고 똑같은 질문에 대답하면 아니요. 그럼 절로 가 있어. 아니요. 그럼 절로 가 있어. 아니요. 그러면 밥도 안 줘. 아니요. 그러면 너 불안하겠다. 너 니네 와이프 지난번에 만났더니 이러던데 괜찮아? 애기들도 지금 학교에서 매우 힘들다던데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그 의도가 뭔지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이 검찰이 하고 있는 잘못된 수사 방식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 네, 뭐 이런 때로는 얘기죠. 뭐 이런 표현도 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전부 처벌시키겠다. 바로 그거죠. 네. 뭐 친구 누구? 아, 니네 아빠 회사 어디? 니네 여동생이 어느 학교 다니다며? 아, 거기 총장 누구라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웃을 때가 아니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했는데 그 엠파이어, 디 엠파이어라는 그 이제 지금 끝났습니다. JTBC
드라마에 아주 그냥 고스란히 쫙 나왔어요. 거기서는 까치방이라는 데다 넣어놓는 걸 이제 설명했는데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자, 두 번째. 검찰은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지금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됐습니까? 아니 뭐 만약에 그렇다면 뭐 굳이 더 불러서 조사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네. 실제로 보면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인적 물적 증거라는 게 그러니까 유동규를 제외하고 유동규는 네. 이제 본인이 직접 들었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유동규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욱이라든가 기타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 전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원의 전원이거나 그냥 전원입니다. 그리고 물적 증거라는 것도 결국 유동규에게까지 돈이 흘러간 정황에 관해서 일부 사실관계들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입출금 내역이라든가 그런 내역들이 잡혀 있는 것이지 네. 유동규를 넘어서 정진상, 김용에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한 물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도 유동규 진술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독특한 건 그 녹취록으로 등장하는 얘기들을 들어볼 때 2020년 초까지도 유동규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유동규가 누군가한테 돈을 건넨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네. 갑자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김만배 씨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 뭐 배려해야 될 몫으로 남겨뒀다고 했다는 그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네. 그게 사실은 과연 맞느냐, 이거는 김만배가 독식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냐, 이런 강한 그렇죠.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실체도 없고 네. 누구 줄 거라고 거짓말만 하고 자기가 가지려는 거 아니었냐. 네, 네, 그렇습니다. 참 이랬던 거죠. 그런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상태여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까지 그렇죠. 했습니다. 원래 소송한다 그랬었어요. 예, 그래 그게 이른바 명의신탁 해지 소송으로 원래 내가 그 대장동 사업 시작할 때 갖고 있었던 50% 지분이 25%로 줄는 과정에서 그 내에 줄은 지분만큼이 사실은 천화동 1호로 전이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만배는 명의자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내 것이다. 네.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결국에는 그 천화동인 1호라는 게 로비 자금으로 쓰인다라는 걸 남욱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송을 제기해서 내 몫을 찾아오겠다. 그러니까 남욱 씨 말을 잘 들어보면 맨날 타이밍별로 바뀌어요. 그 바뀌는 시점도 다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누가 만들어 보면 좀 재밌어요. 정리가 금방금방 되거든요. 자, 유동규 씨의 급격한 태도 변화가 검찰과의 형량 거래 때문이다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특히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도 했는데 네네. 남욱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전원으로서 또 본인이 그 생각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말이 계속 바뀌는 양상을 보인다더라. 네. 이 두 명의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검찰이 영장을 새로 발부하는 거를 의견을 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백억 대 뇌물을 약속을 받고 실제로 3억 5,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네. 그 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불법들에 관여했다고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인이라고 하면서 처음에 영장을 발부 신청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장을 한 차례 이제 추가 발부해가지고 1년 동안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 영장을 신청할 기회가 있었는데 신청을 안 합니다, 검찰이. 그래서 그냥 1년 뒤에 풀어줘요. 그 풀어주는 네.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재명, 정진상, 김용, 이른바 이재명 측의 불리한 진술을 시작한 즈음에 풀어주게 됩니다. 아하. 그렇게 풀어주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독특한 게 그 이후 재판에서 유동규와 김만배의 재판에서 남욱을 갑자기 이제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남욱의 진술을 검찰이 끌어내는 과정이 그 남욱이 스스로 막 적극적으로 뭘 진술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유동규의 죄책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검찰이 의도적으로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한 60여 차례 이상의 재판에서 논란의 여지조차 없이 유동규가 스스로 여러 곳에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차용한 돈을 네. 갚는다는 명목으로 빌렸다고 검찰 스스로 얘기했던 3억 5,200만 원조차도 실제로는 유동규가 본인이 필요한데 쓴 돈은 한 2천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이제 정진상, 김용에게 결국에는 이재명 측이죠. 그쪽에 네. 전달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걸 검찰이 적극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유동규 재판에서 유동규 재판이라면 사실은 유동규의 유죄를 철저하게 증명해야 되는 자리인데 네. 기존 재판 진행과 완전히 180도 입장을 바꿔서 이거는 사실은 유동규가
실제로 쓴 돈은 거의 없는 거죠라는 식으로 진술을 끌어내고 네.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의 영장에서조차도 심지어 그 428억 약속 부분, 700억 약속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 약속 부분은 각 3분의 1씩이다. 그러니까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각 3분의 1씩이다라고 검찰 스스로 최근에 법원에다 입장을 내 가지고 그 영장을 신청한 건데 그 며칠 전에 그 남욱 그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실제로 그 428억이 유동규의 몫은 없다. 결국에는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이렇게 기초 자산으로 만들어 두은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유동규 씨는 받은 돈도 극히 미미하고 3억 5,200 중에 한 2천이니까요. 그 다음에 약속받은 것도 사실은 자기가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쓰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부 비리 폭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양형 기준상으로는 엄청나게 형을 감경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주도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실은 들었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김학의 판례에서도 그렇지만 검찰에 의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유도되고 제시된 형태로 다른 사람 진술과 끼워 맞추는 형태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 판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남욱의 전원 증거는 증거 능력 자체가 없어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거나 아하. 일부 일부 채택된다 하더라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좀 어렵다. 그렇게 볼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김만배 씨가 석방된 직후에 천화동의 일원은 누구 거냐라고 취재진들이 질문을 하니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가려고 했더니 기자들이 애워싸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만배 씨가 너무 놀라가지고 대기하고 있던 자기 차를 타고 이제 갑니다. 네. 그랬더니 그 차가 이제 고속도로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 구치소로부터 자기 집까지 가려면 그 길을 걸어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차들이 그냥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140km 속도로 가는데도 막 뒤로 막 추격전이 벌어졌어요. 네. 그 새벽에. 네, 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김한배 씨가. 그 그렇죠. 새벽에 자기 좀 있으면 정말 사고 날 수도 있어요. 140km면은 그렇죠. 제한속도 넘는 거잖아요. 예, 예. 김한배 씨가 너무 놀라가지고 중간에 차를 세우고 아예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한밤중에 마라톤 이러면서 조선일보가 그걸 크게 써요. 네, 네. 140km로 추격전을 벌였으나 김만배는 한밤중에 마라톤을 벌이고 도망갔다. 우리와 같이 김만배를 쫓아간 사람은 세 팀이었다. 지금 무슨 뭐 무용담 쓰는 겁니까? 조선일보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피고인 혹은 피의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새벽 3시에 출소해서 집에 가겠다는데 그리고 본인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말하겠다. 재판에서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140km 속도를 쫓아가면서 그 사람을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이 자동차를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인권도 없는 사람들처럼? 이런 부분은 이제 관련 법들을 좀 검토해봐야겠지만. 아, 이거 정말 큰 위협이고 협박이고 이거 특수협박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제 특수협박 내지는 뭐 특가법상, 네, 특가법상으로 지금 뭐 위험운전과 추격하고 관련된, 이런 거. 그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본인도 140km를 밟긴 했지만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어떤 궁박한 상태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네. 기자들이 그걸 같이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추격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제가 볼 때 이거 현행법 위반은 너무 소지가, 위험하죠.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사실은 취재 필요한데 입장을 본인이 밝혔잖아요. 지금은 밝히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네.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는 이제 넘어가야죠. 물러나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법정에서 어차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예 이분의 입장이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법정에서 본인이 변론하는 과정에서 나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밝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나 같으면 이 사람들, 이 기자들 전부 다 싹 고소해버릴 거예요. 인권위도 제소하고. 이거는 정말 이런 형태의 취재 관행은 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놓고 자기는 아주 자랑스럽게 그 사람 쫓아간 게 자기를 포함한 3개의 매체래요. 네. 이게 우리가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굉장히 범죄 행위를 10대 청소년들이 찍어가지고 자신의 SNS에 광고하는 거하고 비슷한 심리라고 보이거든요. 정말 취재를 이따위로 하면서 남을 지금 욕할 때입니까? 그래놓고 이 사람들은 더 탐사에서 뭐 한동훈 장관, 물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더 탐사에서 한동훈 장관 집에 미리 고지하고 찾아가서 초인종 눌렀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어요. 본인들은 참 이상하게 아주 취재 윤리가 이상한 회사가 조선일보 같아요. 네.
아유, 참 좋아요. 김만배 씨가 추가 폭로에 가세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검찰 조사에서 정진상 실장에게 수익을 나눠주려고 약정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인정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말인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도대체?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결국에는 뭐냐면 그 녹취록에 보면 그 유동규 형들이란 표현을 잠깐 써요. 네. 근데 그 유동규 형들이 결국에는 정진상, 김용이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형들이라는 그러니까 유동규에게 직접 3분의 1은 주고 나머지는 3분의 2는 유동규 형들에게 줘야겠다라는 네. 노래방 녹취록이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 유동규 형들은 정진상, 김용 아니냐 이런 부분을 그냥 결합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김만배 씨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유동규 이런 사람한테 형이라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안 맞죠. 어쨌든 중요한 건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만배 씨도 인정했다. 이거는 아니다. 김만배 씨는 분명히 전혀 말하는데 인정하지 않았어. 내가 한 번도 읽어봤을 인정한 적이 때는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았고 김만배 씨에게 내가 물어봤을 때도 그런 일은 전혀 없다 그랬어요. 앞으로 그 입으로 뭔가 말하기 전에는 김만배 씨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사 나오는 거를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그리고 되게 독특한 건 뭐냐면요. 그 원래 천화동인 1호 남욱 변호사의 주장과 그다음 유동규의 주장의 본질은 뭐냐면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거다. 천화동인 1호 전체가 이재명 거다라는 네. 취지예요. 근데 천화동인 1호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이 김만배 씨가 본인의 의사대로 씁니다 막.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무슨 회사의 인수, 그러니까 이 코스닥 상장 기업하고 비상장 기업들을 같이 인수하는데 네. 그 한 200억 가까운 돈을 쓰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김만배 씨 본인의 의사대로 마음대로 그걸 쓰거든요. 네. 그런 거는 사실은 만약에 그게 이재명 지사 측 돈이라면 김만배 씨가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객관적인 사실관계하고 안 맞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유동규, 정진상, 뭐 대지조사는 물 건너 간 것 같고 검찰에서 노리고 있는 건 결국 이재명 대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 연내 소환 통보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옛날에 이미 다 정리되었던 집에 있던 현금을 예금한 상황도 마치 지금 네.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사실인 것처럼 막 이상하게 기사를 쓰고 네. 그러면서 정 실장하고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진상이 돈을 받았다면 그거는 이재명이 받은 거다. 딱 이렇게 전제를 깔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특수검사 58명이 지금 이 사건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특수부검사 58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요. 거의 지방 검찰청 한 청의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재명 하나 잡겠다고 이렇게 이걸 완전히 정치 보복 아니냐, 정적 제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수사관들조차도 보면 각 지방청에서 파견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엘리트들만 또 지금, 파견받았어요. 충원화해서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모든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반부패부가 1, 2, 3부 통틀어서 전부 다 민주당을 겨냥하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어서 네. 이게 중앙지검이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데 중앙지검 차원에서의 인력으로도 부족해서 사실은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인력을 끌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금 강도 높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수사 결과치고는 사실은 굉장히 좀 초라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1년 넘게 이렇게 수사를 해왔는데 아직 이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됐다. 그러면 검찰이 정말 수사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게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면 설명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공동체 이게 굉장히 수사적인 표현인데 네. 이런 표현이 왜 영장에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영장은 법률적인 부분을 굉장히 간략하게 그럼요. 기재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선입견이 작동할 수 있는 수사적 표현을 의도적으로 넣은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은 공수처 일본주의에도 맞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 두 분이 사실은 뭐 정치적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치적 공동체가 뭐 나쁩니까 사실은? 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사실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과 방향이 같아서 함께 어떤 정치 활동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지 네. 무슨 이익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검찰이 굳이 이 정치적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 경제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네, 재미를 봤죠. 재미를 좀 봤죠.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게 이제 어차피 이재명에게 전달됐다라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진상이 받은 부분, 김용이 받은 부분은 곧 이재명이 받은 부분으로 봐줘야 된다.
그 부분을 언론과 법원에 어필하고 싶은 거죠. 정치적 공동체 온라인 운동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이 나오니까 내가 이재명의 정치적 공동체다. 정성호 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SNS에서 릴레이처럼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또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 거 그만해라.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또 내부의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부에서는 사법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못마땅히 하는 사람들도 많은가 보죠? 글쎄요. 뭐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의 특정 누군가를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민주당 전체를 지금 겨냥해가지고 민주당 없애겠다? 네,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전 정부인지 그다음에 현에 그러니까 아니면 현 지금 민주당 지도부인지도 가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미 퇴임한 대통령과 그 퇴임한 대통령의 네. 그 관련된 인사들도 지금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민주당 전체 인사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굉장히 나이브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결국에는 다음에는 나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또 나름 또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몇몇을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전체적으로는 지금 검찰과 현재 정부가 민주당 전체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인가요? 그분을 이제 구속한 데 이어서 뭐 송영길, 노웅래, 노영민 쭈룩쭈룩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라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전체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네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진상 실장의 변호사로서 종종 자세한 소식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너무 검찰은 피해 사실을 그냥 주먹주먹 잘 나눠주는데 변호사들이 너무 조용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조상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